있죠? 대망의 1위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한석규입니다. 큰성 나야 막동해. 엄마 어디 갔어? 응? 나 큰성 전화 끊지마. 큰성 생각나? 빨간색 철교 우리 어렸을 적 빨간 다리 밑으로 물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었잖아. 내가 언젠가 저렇게 나는 물고기 잡는다고 그러다가 그냥 수레바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래는 바로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초록 물고기. 야, 그 공중전화 씨를 재현을 하네.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누가 그래? 야, 너 자꾸 이대근 하지 말고 너. 누가 그러냐? 쟤뭐 누가 너는 넘버스리래? 원빈만 해 너는. 문빈 웃기지 마. 1위는 초록 물고기가 차지했군요. 네, 초록 물고기. 이거 오래된 영화인데. 네. 오래돼서 됐나 1위가? 네, 초록 물고기 97년작이고요. 네, 1997년. 예, 무려 이창동 감독의 영화고요. 네, 이창동 감독 데뷔작이죠. 네. 그렇죠. 장편 데뷔작이죠. 장편 데뷔작. 예, 주인공 막동이 역으로는 한석규 나왔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야, 근데 한석규랑 그 누구냐? 누구예요? 목소리 굵은 아이씨 있잖아. 저기 야, 그 아이씨 있잖아요. 오, 그냥 그 파란만장에서 그 낚시꾼. 저기 와 나도 까먹었다 지금. 저 오광렬. 오광록 아저씨랑 지금 목소리가 반쯤 섞여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그러네. 한석규입니다. 한석규랑 오광록이 지금 반 섞여 있어요. 네. 예, 아무튼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미애 역으로 심혜진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 뭐 이때까지만 해도 심혜진이. 그렇죠. 뭐 90년대 심혜진, 2000년대 전지현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배태곤, 일명 배트공. 그렇죠. 배트공. 예. 배트공 역으로 문성근이 네, 나왔고요. 문성근. 그리고 문성근의 옛날 이제 뭐 형님으로 모셨던,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빵에 갔다 와서 적대적인 세력이 된 김양일 역으로는 명계남이 나왔고요. 명계남. 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죠. 여기서 그 오샥 형이 옛날에 이거 진짜 조폭될 것 같다고 얘기한. 그럼요. 예. 예. 네. 그렇지. 판수 역으로 송강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송강호. 네. 진짜 세상에 예? 여기서 진짜 조폭 같아. 그러면서 또 아카데미 네. 한석규의 또 형제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 집이 이제 4남 1녀죠. 네.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제일 큰 형 네. 역으로 이호성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인데 이제 알코올 문제가 좀 있는 형이죠. 둘째 형으로 그렇죠. 한선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한성규가 실제로 한석규 형이죠. 그래요? 음. 그렇구나. 그래서 좀 닮았구나. 네.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건가요? 엔딩 파트에서 문성근이? 우리 어디서 좀 만나지. 근데 그건 아마 사실 경찰서를 두고 얘기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셋째형으로는 정진영 배우가 그렇죠. 나왔고요. 계란이 정진영도 이때 거의 이때 스텝이었대. 스텝이었는데 이창동 감독이 출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정진영이. 네. 그리고 막내딸 순옥이 역으로는 오지혜 배우가 네. 나왔습니다. 오지혜 배우도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왔죠. 네.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초록물고기는 뭐 상도 많이 받았죠. 어디 해외 영화제에서도 받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또 로테르담, 타이거, 알베르빌 이런. 라이온. 네, 로테르담 받았어요. 정말요? 98년작. 네, 넷팩상이라는 상을 받았고요.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기술상 받았고요.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작품상, 시나리오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 이렇게 받았네요. 뭐 싹쓸이를 했구만. 네. 그 이창동 감독은 나중에 청룡영화제는 개인적으로 출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룡영화제가 이제 저기 조국일보. 조국일보. 후원이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서 하는 상이라. 거기서 주최하는 거라서 뭐 출품을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하사탕까지만 출품을 하고 출품 안 한다고 그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아마 원래 모든 시상식은 출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상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출품을 합니다라고 경쟁. 작품이랑 이렇게 다 해서 내야지 거기서 이제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건데. 고중에 심사를 하는 건데 아예 출품을 안 하면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작품상은
그래서 제외가 항상 됐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창동 감독이 또 워낙 자기 또 그게 분명하신 분이라서 그 중간에 뭐 장관도 하고. 한 가지만요. 우리의 그 영화제 혹은 영화 시상이 내가 기억하는 건 대종상이고 청룡영화제 있고 백상 예술대상이잖아. 그건 드라마도 포함되지 않나? 네, 포함돼요. 부분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영화의 어떤 영화인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그게 우리한테 지금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권위 있는 영화제 상이 사실 대종상이었는데 그렇죠. 대종상이 오염이 돼가지고 중간에 완전히 그 엉망이 됐어요. 지금도 하긴 하는데 그 대종상이 권위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청룡영화제랑 백상예술대상 정도가 권위 있는 영화 상인데 뭐 일본의 뭐 아카데미, 뭐 영국의 바프타, 미국의 오스카, 그리고 뭐 고야 영화제, 뭐 저 스페인 영화권 주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영화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대종상을 예. 그 중간에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사실 좀 리뉴얼을 하고 잘 해서 다시 해보자라는데 대종상을 다시 좀 복원을 하는 거가 우리 무용보 아카데미를 만들었어. 무용보 영화제 우리 자기 네. 올 초에 했었잖아. 그래서 벌어진 현상이 오히려 국내 영화제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보단 무조건 해외 영화제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좋은 영화는 당연히 거기서 나온다. 아예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평가를 안 하겠다는 심사가 섞이지 않나. 그거는 뭐 갑자기 이 영화제가 이제부터 권위가 있을 겁니다라고 되는 그치, 거가 그럴 수는 아니고 없지. 시간이랑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져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대종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사실 대중들은 청룡영화상 쪽으로 조금 그래도 시선이 그렇죠. 아시죠? 예, 예. 기울어져 있는 것 예, 같아요. 기울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터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스카 몇 개 받으면 포스터에 딱 붙이는 것처럼 청룡영화제에서 무슨 영화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언뜻 그 부분에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권위가 없다. 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하나로 모여지겠죠. 근데 나는 좀 영화인들, 영화 애호가들, 정부, 그다음에 뭐 문체부 이런 데서 다 합쳐가지고 처음에는 좀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MBA 앞으로 한 해 한 해 계속 이어갈 테지만 네. 또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저희도 좀 이 회원을 좀 모아볼까요? 그럼요. MBA 아카데미 회원처럼 MBA 회원을 모아서 MBA 수료 과정 밝게 하고 내가 아는 누나 음악하는 누나 우리 선배인데 이번에 아카데미 회원 됐다고 네. 페북 올렸는데 되게 부럽더라고. 그 영화음악 그 아카데미 기생충 영화음악 기생충 아니고 아니고요? 풍산. 아 풍산계?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아카데미 회원들이 꽤 있어요. 오식 형도 빨리 음악 많이 하셔가지고 뭐. 아카데미 네. 음악을 하지 아카데미. 말고 로비를 해. 그럼 되잖아. 형 그래미 뭐 이런 회원은 없어요? 뭐 좀 해요. 그냥 우리 무용보 영화제나 일년에 한 번씩 그래요 MBA. 내가 있는데 무용무용도 잘 되겠다 아주. 로마 내가 다 막칠 건데. 알폰소 쿠아로는 안 권위가 하는 참 걸로. 있겠다 아주.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 초록 물고기요. 지금 초록 물고기죠. 네, 피칠갑 갱스터 영화 국내편 1위는 1997년 이창동 감독의 초록 물고기가 차지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 리스트를 만들면서 제일 처음 본 영화가 이거예요. 왜냐면 그냥 당연히 초록 물고기인데 가만있어 보자. 왜냐면 내가 최근 한 10여 년간 이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옛날 영화들 넘버3 이런 거 다시 보고서 막 손발이 오그러드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넘버3랑 같은 애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같은 애. 그래서 혹시 예, 그럴 수 있잖아. 옛날 영화들 보면은 와, 영웅본색 다시 보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죠. 옛날에 라스트 콘서트 다시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경험본색은 아직도 괜찮은데. 아니, 난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봤는데 확실히 약간 확실히 낡았어. 거장의 숨결이 있어요. 네. 거장의 그럼요. 숨결이 있고 그럼요. 이게 이제 소재나 어떤 클리셰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 타치가 역시 살아 있더라고요. 뭐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지금 봐도 저도 사실 오작 형이 순위를 딱 하자마자 저도 초록 물고기부터 봤어요. 근데 왜냐면 송강호 나오니까 이 송강호 대사 또 성대모사 준비해야 돼. 이러고서 봤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보고 났더니 그 공중전화 씨는
제가 그걸 보면서 뻐꼼뻐꼼 하고 있더라고요. 뻐꼼뻐꼼 눈물을 참으면서 그리고 그쵸. 막 이 영화는 그 장면이지. 네, 그리고 막 진짜 영화 끝나고 그 와이퍼의 그 이따 장면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옆면 유리 씬 자동차 네, 그 씬에서는 제가 이렇게 막 몸에 지느러미가 막 나는 것 같은 막 이상한 소름과 함께 그 연기는 일품이었어요 정말. 진짜 그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는 와이퍼 아니고 차창문 씨, 차창에 네. 얼굴을 탁 부딪히면서 입김신. 네. 네. 자, 그래서 뭐 나는 다시 보고 이거는 비범했던 영화였구나 역시.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 갱스터 영화 1위로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화 보고 좀 충격 다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막 조직이 나오고 폭력적인 이런 조폭들 나오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작품성을 기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창동이라는 사람이 예.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툭튀 예. 봤더니 국어 선생님 출신 소설가랬는데 녹천에는 똥이 많다. 그 신춘문예 등단했던 네. 그런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영화를 만들어. 그때 이제 한석규가 확 뜨고 막 네. 심해지는 뭐 전 국민의 뭐 핀업거리였고. 핀업거리고 네. 진짜 문성군도 알아주는 배우였고 예. 포스터는 또 이렇게 셋이서 선글라스 끼고 네. 좀 옛날 전형적인 90년대 약간 그 누아르 분위기.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한국적이고 우리 정서에 탁 와닿고 그 배경도 일산 고향 거기 예. 그 국도변에 이렇게 네. 그거가 되게 와닿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막동이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되게 이슈가 됐고 아니나 다를까 이창동 감독은 그 다음에 이제 박하사탕으로 그렇죠. 완전히 말홈런을. 네. 저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비디오 테이프 VHS로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한 후에 이거랑 저기 넘버 3를 같이 빌렸어요. 그래? 같이 빌려서 보다가 진짜 완전 결이 다른 두 개의 영화를 보고 동시에 충격을 둘 다 받았어요. 헷갈리지 않았어? 초록 물고기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상황이 정말 어른들 세계 같고 왠지 어른들 생각하고 진짜 너무 무섭고 송강호 너무 무서웠어. 그냥 얘가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왜 인사 안 하냐 막 이러 부르는데 그것도 너무 무서웠고 그냥 다 무서웠고 그냥 그랬다가 또 넘버 3를 봤더니 또 이건 또 다른 세계고 막. 준이 하여튼 뭐- 고등학생 때구나. 그러네. 네, 무섭. 네. 초록 물고기 스토리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막동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는 게 네. 첫신이죠. 기차 타고. 개구리 마크 딱 달고 네. 예? 기차에 왜 이렇게 옛날에는 창이 아니죠. 문 밖으로 이렇게 몸을 내밀 수가 있었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맞아. 기차랑 기차 사이에 그 네. 사이에서 담배도 피고 네. 그랬었어. 그래서 이렇게 기차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막동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쪽 옆쪽 칸에서 어떤 여성이 아리따운 여성이 몸을 이렇게 내밀면서 같이 또 보고 있어요. 바람을 네.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의 빨간 스카프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동이 얼굴에 푹 맞죠. 그 빨간 스커프가 좀 복선이고 장치고 네. 하죠. 네. 그 빨간 스카프 때문에 이제 돌려주려고 가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돌려주려고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기차 안을 걸어서 그 여성에게로 다가갑니다. 그 여성이 바로 심혜진이죠. 최 과장이랑 진욱이는 네. 제대할 때 뭐 타고 집에 왔어? 버스 타고 집에 버스? 네, 저도 버스에 버스. 그냥 고속버스? 고속버스가 고속버스 아니고 시외버스. 네, 시외버스. 시외버스? 시외버스로만. 진우는 저랑 같은 부대였잖아요. 네, 우리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거라 아마 이런 동네도 같고. 경로도 같고 있구나 참. 그래. 네, 경로도 같아요. 기분이 어땠어? 너무 좋죠. 날아갈 것 같죠. 말도 못하죠. 아 형 얘기하지 마요. 몰라 말해도 얘기하지를 마. 야, 우리 그래? 입만 아파요. 형 그냥 우리만 떠올려요. 그래. 야, 내가 신경 써서 물어봐줬더니. 그 기분은 뭐 말로 못하죠. 근데 여기서 제대하고 집으로 한석규는 돌아가는. 예. 그렇게 막 너무 막 좋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약간 페이소스가 있어. 예, 왜냐면 마음에 이렇게 좀 무게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내가 가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집안이 뭐 형제도 많고 하지만 내가 뭔가 집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아마 최 과장님하고 저는 제대한 후에 복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학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한석규는 그게 아니고 정말 사회로 나와야 이제 사회로 네.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막하고 밥벌이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그렇죠. 그럴 상황일 것 수 같아요.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여성한테 이제 스카프를 갖다 주려고 딱 저쪽 칸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보니까 1군의 남자들이 불량배들이죠. 수작을 걸고 예. 있죠. 수작을 걸고 있으니까 막 이제 하지 말라고 심해지는 막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석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들 이러냐고. 그랬다가 이제 죽도록 얻어맞죠. 아, 그렇죠. 얻어맞고 그쵸. 네가 뭔데 까부냐 끼어드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얻어맞죠. 그 틈에 심해지는 도망을 가고 예. 그리고 이제 한석규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렇죠. 그 갑자기 다음 역에서 얼굴을 이제 막 피 묻은 얼굴을 막 이제 씻어내고 다음 역에서 애들이 이렇게 불량배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가방에서 뭘 꺼내요. 그렇죠. 예. 그 무슨 감사패 같은 그쵸, 거 감사패 제대한 우등산 같은 예, 거. 고참들한테 주는 감사패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패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한 명 머리를 딱 내려친 다음에 막 이제 싸우죠. 그렇죠. 싸운 다음에 다시 기차로 출발할 때 올라타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실패. 그 완벽한 계획. 근데 계획은 실패로 돌아. 기차로 들어갔죠. 실패. 기차를 못 합니다. 기차를 못 타고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심해지는 창밖으로 이렇게 탔으면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죠? 예, 근데 못 타고 그 불량배들한테 또 계속 쫓기고 꼭 그렇죠. 쫓기죠. 예. 네. 그게 첫 씬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 이제 돌아온 한석규의 집은 일산에 있는 옛날에는 진짜 농가 밥밖에 없었던 그런 동네였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주변에 막 아파트촌이 생기고 동네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와 큰성, 큰형, 예. 예. 그 뇌성마비 있는 큰형이랑 한석규가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 장면 되게 좋잖아요. 네 형이 너 온다고 계속 버스 정류장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혹시 만났냐? 엄마가 그 얘기 하니까 동생이 이제 한석규가 형 그쵸. 있는데 가죠. 그래서 형이 진짜 오매불망 그 기다리는, 몸을 아. 이렇게 베베고 오면서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기차를 놓쳐서 좀 늦게 왔어 한석규는 제 시간을 못 오고. 네. 그 형 옆에 가서 쓱 앉으니까 형이 옆에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아이고. 둘이 막 깔깔깔 파한 네. 데서 하는 그 좋아하는 장면 참 장면. 좋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석규는 이름도 막동이 네. 뭐죠? 별명인가? 진짜 이름이. 이름이 막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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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동인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고 네. 위에 형이 3명 있는데 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여동생은 어디 뭐 다방 같은 데서 일하고 있었고 저 여동생은 맨날 가출하고 약간 네. 문제가 있고 둘째 형은 그나마 이제 좀 살만한 사람인데 형사인데 그렇죠. 술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마시면 막 행패 부리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주폭이 뭐 심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형이 있고 셋째 형은 계란을 팔러 다니는 네. 트럭에 계란 네. 싣고 팔러 네. 다니는 예, 재밌는 캐릭터죠. 하지만 뭐 동생이랑은 사이가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막동이의 꿈은 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사는 게 예, 네. 같이 사는 게 꿈이고 네. 또 뭐 작은 식당이나 하나 하면서 그렇죠. 예,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꿈인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심해진이 그 가방을 챙긴 거죠. 그렇죠. 한석규 기차 가방을. 예, 한석규 그 기차에 놓고 내렸던 가방을 심해진이 챙겨놨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거기에 전화번호로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제대할 때? 제대할 때 가방에? 자기 짐 같은 거 네, 들어있죠. 개인 짐들. 개인 짐 개인 짐? 들어있죠. 네, 뭐 개인 집이지 편지. 뭐 단체 집이 있겠냐? 개인 뭐 팔만한 데다 그냥 받았던 군대에서 편지, 받았던 편지. 편지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지가 주소도 있겠구나. 있고 네. 뭐 자기 썼던 일기도 있을 거고 아까 받았던 뭐 후임들이 적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속옷이라던가 내복 속옷. 이런 거 그리고 군복도 다 그때 안에 넣고 나와요. 군복이 한 벌 더 있죠. 네. 애들은 뭐 이렇게 워커 같은 것도 갖고 나오던데. 네, 워커도 하나씩 더 있고. 하여튼 그거를 심해진이 예. 갖고 있다 연락을 갖고 있다가 하죠.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해진의 소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심해진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죠. 예, 가수 겸 그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그 조폭의 두목 문성근의 여자친구인 거죠. 보스의 여자죠. 예. 이거는 이제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아까 와이낫에 있었던 달콤한 인생도 예. 신민아가 이제 그런 거였고 네. 뭐 이런 영화들이 막 예를 들어서 무슨 초록물고기보다 몇 년 먼저 나왔던 펄프 픽션. 네. 펄프 픽션에서도 우마 서먼이 네. 보스의 여자죠. 네. 걔랑 같이 있다가 사고 치고 막 이러는 네. 상황이에요. 그럼 많이 나오는 설정이에요. 보스의 여자 그러면 뭔가 네. 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네. 항상 예쁘죠. 근데 이제 막동이랑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 결국엔 네? 심해진이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지 마음대로 음. 하면서
그래서 심혜진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막동이가 자꾸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목이 이렇게 옆에 와 있는데도 막동이랑 그냥 같이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그 졸개들이 와가지고 막동이를 막 때리는 거죠. 그렇죠. 너 뭐냐고. 네. 그래서 막 때리고 끌고 가버리죠, 심혜진은. 그러니까 막동이는 또 맞았어. 그렇죠. 예? 또 피를 흘리면서 맞았는데 갑자기 또 차가 이제 옆에 와서 쓱 쓰면서 타라고. 예? 문성근이 또 타라고 하는 거예요. 타라고 하더니 너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야? 뭐 할 일 있어? 뭐 운전할 줄 알아? 뭐 몇 가지 물어보더니 딱 전화번호 명함 하나 주면서 내가 보냈다고 해. 그러면서 일자리를 하나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를 네. 처음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인즉슨 심혜진이 차 안에서 저 남자와의 어떻게 된 그렇죠. 사연들을 네, 이제 사연들을 소개를 얘기했겠죠. 했겠죠. 네. 제가 나 한번 구해줬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막동이가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송강호 만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문성근의 밑에 그 졸개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동이를. 괜히. 그렇죠. 한 번 예전에 때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송강호가. 너 나 알아? 그러면서 괜히 그렇죠. 시비 걸고. 아, 막 요 때리고. 송강호 진짜. 예? 아, 야비한 그 조폭. 무서워요. 진짜. 근데 막동이가 송강호가 괴롭히니까 음. 그거를 이제 참지 않죠. 참지 않고 확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강목으로 얘 아까 그 기차역에서 했던 것처럼 또 송강호 뒤통수를 강목으로 그렇죠. 깝니다. 완전히 그냥 안녕하세요. 강목입니다. 나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문성근이 네. 이 쪼무라기들 다 모아놓고 네. 이제 한석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송강호로 나이를 물어보는데 그렇죠. 띠 나는 거기서 송강호가 진짜 조폭 같았어. 띠를 물어보죠. 고신. 네. 그러니까 그 송강호가 아 형님 뭐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하면서 아이, 그런 거는 뭐 없던 일로 하시죠. 뭐 이런 비굴하면서도 이 조폭 세계에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막 실실 웃으면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송강호가 너무 연기를 잘했고 너무 진짜 잘했어. 조폭 같아. 너무 잘했어. 진짜 그럴 것 같거든. 진짜 맞아요. 너무 잘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냥. 뭘 적어? 뭐 약간 별로 야, 안 임마, 너 중요하지. 말해봐 임마 무슨 띠야? 아, 형님 뭘 그런 걸 물으십니까? 형님 죄송하지만 그런 건 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 정말 왜 그러십니까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 자식 너무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저희들은 형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게 1년이 넘게 걸렸는데 말입니다. 일로 와. 이게 한두 번이야? 예, 이게 나는 그 씬에서 되게 송강호 되게 날카로우면서도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지켜보고 있던 박남현 네. 무술 박남현? 감독이거든요. 아. 영화의 무술 감독이면서 또 송강호의 부하로 나오는 박남현 배우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동이가 조직에서 이제 커가는 거죠.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네. 서서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청탁 하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 어려운 일 아닌데 한번 돈 좀 벌어보고 싶냐? 일 좀 한번 해볼래? 그렇죠. 뭐 이러면서 어떤 사장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자해 공간.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명분, 명분을 만들어. 덮칠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이죠. 자해 공간을 시킵니다. 네. 그거 거기서 한석규도 되게 능청맞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렇죠. 아저씨는 어디 가서 절대로 노래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노래하지 마라 이 새끼야.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자해 공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무사히 음. 이제 딱 마치고 나서 한석규는 이제 이 조직의 그렇죠. 완전히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씬이 연결이 되죠. 무슨 그렇죠. 띠냐 이제 이러면서 야, 앞으로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되는 이제 형이 상황이죠. 되는 거죠. 진짜 형님으로 이제 모시고 충성을 다하는 막동이가 됩니다. 예? 돈도 벌고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게 이 배태곤이 옛날에 형님으로 모시던 또 다른 보스 김양길이 나타납니다. 명계남이 나타납니다. 명계남이 출소했죠. 네. 명예남도 무서워요. 그래서 명계남하죠. 이 초록물고기 제작한 네. 이스트 영화사인가? 이게 네. 이제 명계남이랑 여균동 네, 여균동. 여균동.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만든 영화사죠. 거기서 처음 제작한 영화가 이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김양길과 이 문성근 간의 그 명계남과 문성근 간의 갈등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성근도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놔두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동이에게 마지막 미션이 하나 주어집니다. 네. 그 미션은 김양길을 죽여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일을 치르고 나서 막동이도 문성근에게 입김신을 연출하고 예, 문성근에게 이용만 당하고 바로 버려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살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전화기. 공중전화 네. 씬인 거죠. 집에 전화하는 더더 떨면서 네. 집에 전화하는 울면서 웃으면서 막 계속 아, 그 연기가 이제 뭐 명장면이라고들 그렇죠.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화는 파국을 끝나고 엔딩 씬이 또 되게 남죠. 이상적이죠. 예. 예. 네, 첫 씬과 엔딩 씬이 네. 굉장히 이창동스럽습니다. 네. 네. 그 가족의 집이 이창동 영화에는 좀 그런 장면이 늘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예, 예,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좀 충격에 빠뜨리는 어떻게 이렇게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을 만드나 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왜 시에서 시. 그 할머니가 음. 그 사과하러 간 자기 저기 손자가 잘못한 그 집에 사과하러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왜 사과하러 갔는지를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러 가는 길을 까먹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를 만나서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서서 오다가 갑자기 깨닫잖아요. 왜 갔는지. 내가 저기 왜 갔었지? 라는 걸 깨닫잖아요. 맞아.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이 초록 물고기에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그 막동이가 우리 고향집이야 하면서 그 심혜진한테 줬던 사진. 그 사진 속의 집이 자기가 죽음을 목격한 그 막동이의 그 집이었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깨닫고 백숙집이 네.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임신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임신해 있어. 예. 또 심해지는. 심혜진 임신해 있어서 그 집에서 삼계탕 먹고 나오다가 이 집이 막동이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게 그런 이제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씬. 끝나죠. 그 중간에 이렇게 심혜진과 막동이가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기차 안에 그 키스하는 키스씬? 네, 그 직전에 이렇게 대화들 오고 가면서 사진 보여줄 때 이렇게 큰 나무가 있냐 했는데 맞아. 심혜진의 눈빛이 그 큰 나무를 발견한 딱 그 충격적인 눈빛이 눈빛을 흔들리지 딱 거기서. 보여주죠. 네. 예. 그러면서 차로 막 뛰어들었고 막 백을 막 그 사진을 뒤지고. 찾죠. 네, 그랬던 장면. 그게 이제 굉장히 이창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영화 보면 이렇게 미장센이나 끝내주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네. 우리가 많이 보던 익숙한 장면을 통해서 거기에 그런 코드를 심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충격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들도 얘기해서 저도 다시 깨달은 게 이 마지막 씬이 사실은 되게 평화로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가족의 그치. 씬이 보여주지만 그 가게에 문성군과 심혜진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막동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벽에 가족 사진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사실 발견해라. 아니야, 발견하지 마. 발견해라. 이게 제가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성근이 계산하러 갈 때 맞아. 맛있네 하면서 그 뒤에 가족 사진을 쑥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지 마. 아니야. 발견해. 아니, 발견하지 마. 이게 계속 들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결국 이제 밖으로 나간 심혜진이 이렇게 뭔가 느낌을 확 이제 받는 장면이 깨닫는 있지만 장면, 예. 제 마음속에 충돌은 그때 있더라고요. 그 진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되게 계산되고 치밀하게 전개되는 스토리일 뿐더러 영화의 장치죠. 예. 자, 초록 물고기. 뭐 1위로 선정한 변호 아까 들으셨고요. 이게 1997년에 나왔어요. 97년. 97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997년? 태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IMF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 김영삼 대통령 때고 그 말기에 IMF가 1997년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97년을 되게 정점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88 올림픽 이후로 엄청 이렇게 굉장히 수직 상승했던 경기도 그렇고 무슨 분위기도 그렇고 막 그러다가 IMF로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그렇죠. 그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97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앨범을 94년, 95년 그때 대학생 때 하고 이제 그걸 망하고 막 어떡할까. 나는 그때 이제 영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유 그냥 뉴욕 이런 데 가서 그냥 할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통장에 잔고를 보고 아버지한테 좀 돈을 꼬아볼까 막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IMF가 빵 터져가지고 달러가 2,000원까지 가는 거야. 600원, 700원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영화고 이제 IMF는 그 이제 97년 뒤쪽이었고 초록물고기는 좀 연초에 나왔던 영화죠. 97년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을 많이 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접속인가요? 접속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뭐 모든 영화 해외 영화까지 다 합쳐서 네. 주라기 공원 2가 우리나라에서 맞네. 97년에서 제일 큰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두 번째 히트했던 영화가 코네어. 재밌게. 그리고 세 번째가 김 PD가 좋아하는 제5원소. 이게 이게 다 이때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던 거예요. 물론 약간 딜레이 돼서 했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였어요. 자, 퀴즈입니다. 그게 접속이 아닌 거예요? 접속은
아닙니다. 접속은 6위였어요. 속으로 어. 끝나지 않아요? 두 글자입니다. 속으로 끝나지 형, 않아요? 저 정답. 약속. 아니야. 저 정답 편지. 편지. 그렇죠. 네, 편지. 네, 그래 네, 내가 맞아요. 전도연 박신양 딱 느낌이 전도연이 아니고 최진실. 최진실 맞네. 최진실. 네, 최진실 박신양. 박신양. 네, 고 네. 최진실 배우가 나왔던 편지가 이때 우리나라 영화로는 제일 흥행을 많이 했던 영화였습니다. 이때 초록물고기는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서 8번째인가 했어요. 그래서 꽤 큰 성공을 했던 영화죠. 이때 우리나라 영화로만 따지면 1위가 편지, 2등이 접속, 3위가 노는 계집 창, 아 창이 또 이때구나. 4위가 또 비트예요. 비트. 5등이 이제 코미디 할렐루야. 어떤 때였는지 좀 아시겠죠? 네. 이런 영화들. 네, 우리가 네. 사실 머리 큰 다음이거든. 그렇죠. 예. 그죠? 그다음에 6등에 넘버 3, 7등이 체인지라는 영화였어요. 아 그럼요. 생각나요? 체인지. 정준, 김소연. 그 남녀 맞아요. 바뀌고 막 이런 거. 그렇죠. 8위가 이제 초록물고기였습니다. 이 97년의 영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때 우리가 이미 이제 커가지고 물론 진욱이는 고등이고 막 이랬겠지만 체인지 갑자기 또 이렇게 떠오르게. 추억 소환? 네. 가수 조장혁 씨의 체인지 노래 좋아하는데. 그 97년이 또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된 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사고로 죽은 이때예요? 게 바로 97년입니다. 그 터널 뭐 나오고. 네, 그때요. 터널에서 테레사 소녀도 이때 죽었고 이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현대사 중에 한 해였어요. 근데 그때 초록물고기가 나와서 이 영화를 보고 나도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를 이제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영화였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석규, 뭐 송강호 이런 배우들이 태동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초록물고기가 그런 의미를 가진 영화예요. 저도 영화를 많이 봤지만 한국 영화를 별로 이렇게 즐겨보거나 찾아보거나 그렇죠. 그때 방화라 그랬죠. 예, 그냥 되게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는 다르다. 그렇죠. 달라졌다. 볼만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큰 흔들림을 주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가 저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 선수가 네. 바로 이 한석규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 한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영화를 봐야지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막동이 초록물고기 이후로 뭐 은행나무 침대, 쉬리,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되게 재밌게 봤잖아. 네. 그 헐리우드 영화를 비교하면서 이게 우리 성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영화가 되게 와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줬던 배우예요. 한석규. 대단한 배우네요. 대단한 되게 배우죠. 각별한 배우예요. 맞아요. 한석규가. 대단. 안녕하세요. 갑자기 밝아졌어. 약간 개그맨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개그맨 중에 한석규 안녕하세요. 뭐 오빠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흉내내고 그랬잖아.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각별한 영화고 이창동 감독의 첫 번째 영화기도 하고 이창동 감독님은 영화 6개인가 만들고 그걸로 그냥 세계적인 거장이 됐죠. 고장이 돼버렸죠. 6개로. 물론 앞에 3개 뒤에 3개가 그 사이에 정부에서 일을 했죠. 장관을 했었잖아요. 네, 예. 1년 좀 네. 넘게. 근데 그거가 약간 좀 커리어로 보자면 좀 오게티 같은데 우리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약간 좀 바이어스가 끼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움을 받잖아. 이게 악플 달고 이런 것처럼. 근데 돌이켜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때가 진짜 뭔가 우리나라의 뭔가 문화적인 그렇죠. 이런 꽃이 피어나려고 막 이제 그 음악도 그렇고. 그 씨앗 흙에서? 네. 씨앗이 막 이렇게 막 터지려고 막 하는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 훌륭한 감독들, 훌륭한 배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게 오자 얘기한 것처럼 이 씨앗이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기 직전이 약간 이렇게 땅이 살짝 봉긋한 느낌이잖아요. 97년이 약간 그런 봉긋한 느낌이라면 이제 2000년대 초반, 2001년, 2년, 특히 2002년에 지나가면서 완전히 이제 싹이 확 나서 파릇파릇한 게 2002년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접속 뭐 이런 거 기억이 나. 편지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때 느낌은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선호 이렇게 감정이 생기긴 하는데 손이 확 가진 않는 단계인 거죠. 그랬죠. 근데 예, 그랬죠. 아직 평가를 완벽하게 내리지는 못한, 예.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게 뭐지? 이런 느낌. 막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아직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체계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습성이 막 묻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 접속도 마찬가지고 편지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부분은 되게 뻥긋한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아직 낡아 있는. 근데 방금 오시아 얘기한 것처럼 초록 물고기가 좀 달랐어요. 저도. 이건 뭐지 진짜? 이게 내가 옛날에 느꼈던 어떤 뭔가 우리는 이런 거 언제 해보지? 이런 거 언제 만들어 보지?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같은 건데 네. 그 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위해서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막 이런 습성이 우리 도저히 그 휘황찬란한 이런 영화의 세계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 자괴감들이 막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IMF 갖다 준 거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낙후된 걸 갖다 줬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길밖에 없어. 우리는 이제 경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는 문화로 끌고 가야 돼. 라는 다른 측면이 생기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IMF가 가져다준 우리 시각에서는. 뭐 아무튼 그래서 초록 물고기의 히트로 이게 만약에 이때 그냥 뭐 독립 영화처럼 나오고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창동이 그 다음에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배우들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히트를 했고 아까도 얘기한 그런 어떤 우리 방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을 하게 해줬다라는 거. 네. 한석규란 배우, 이창동이란 감독. 물론 뭐 다른 배우랑 감독도 많았죠. 그때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이제 우리 걸로 돌리고 음악도 이제 팝송보다는 가요를 듣게 되고 이러는 어떤 문화적인 격변기 네. 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내가 97년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확실히. 그래서 이 초록 물고기 이후로 막동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되게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네21이랑 한석규 배우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 공모전이 네, 막동이였죠.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뽑았어요. 네. 그걸로 처음에 저기 된 영화가 조용한 가족. 맞아요. 김지훈. 그 공모전. 네. 그 김지훈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막동이 공모전은 이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요? 중간에 멈췄더라고요. 그런 거 계속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이 후반에 뭐 조금 전에 그 뭐 초록 물고기도 있지만 네. 뭐 편지나 접속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루탄 그 멜로 투자 드라마 영화들 예 그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쏟아졌어요 또 이때 많이 나왔죠. 예 향후 또한 2년 뭐 이렇게 쏟아졌고 또 한국 관객들을 그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으로 끌어들인 막 불러 모은 그렇죠 그런 시점이기도 했던 것 네. 같아요. 한 가지 그때가. 더는 그때 이제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홍콩 쪽에 네. 영화들 있죠. 뭐 네. 왕가이 뭐 이런 네. 그 굉장히 그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뮤직비디오를 막 장면들을 모아놓은 듯한 그리고 인간의 소외 현상을 막 다루고 막 이러는 듯한 홍콩 영화들이 또 그 줍에 있죠. 기억나요? 타락천사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97년 홍콩이 반환되던 해니까 이제 홍콩 영화가 지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마지막 불꽃을 막 튀겼던 그때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되게 지금 23년 전인데 네. 이 영화가 갖고 있던 임팩트는 의외로 컸다. 그러니까 조폭 영화, 갱스터 영화라는 걸 떠나서. 네. 근데 이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게 그때 막 쏟아지던 심지어 뭐 약속 이런 거 뭐 조폭 멜로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여기서 사실 이게 멜로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석규가 심혜진은 미애, 심혜진한테 느끼는 어떤 그 연정 네.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또 이 영화 보고 문성근이 네. 그 질투심에 네. 한석규를 보낸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자기 여자를 얘를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달콤한 인생 그런 모욕감을 줬어요. 모욕감을 준 그럴 수도 거지. 있죠 그런 코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잘 녹여내서 마지막에 그 일산 백숙집 씬으로 이렇게 끝내면서 우리한테 막동이라는 되게 안타까운 정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죠. IMF 때 얼마나 취업도 힘들고 실업률도 갑자기 막 급증하고 그래서 그쵸.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세대를 막둥이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소환해낸 걸 수도 있죠. 저게 이 네. 땅의 젊은이들이 느꼈던 그거를 다 공감하게 해줬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막둥이가 얘가 뭐 어릴 때부터 무슨 애가 뭐 일진 출신이고 그런 뭐 것도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착하고 순진한 막내 그렇지. 아들이었는데. 약간 욱하는 성질에 정의감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거 못 보고 네. 자기 감사표로 감사표를 희생하면서 족복들을 응징하는 그런 아이라서 우리가 네. 그 막둥이라는 이름에 되게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패도 사실 전역하는 군인이 그렇게 감사패 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감사패를 부대는 갖고 다 주나 나오는. 보지 뭐. 아 조금 빡센 군 부대 출신들은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일반 부대 우리도 빡센데 사실 우리 그치? 형 엄청 빡센데. 야, 내가 군대 우리 얘기하지 마. 대한민국 5대 부대 안에 뭐 모델은 뭐야 또? 5대 빡센 부대 중에 하나. 모대산에서 근무했냐? 에이, 뭘 알아 형이. 그냥 뭐를 내. 아이, 그리고 박하사탕에도 계속 나오지만 기차라는 모티브가 있죠. 네, 그쵸. 이게, 네. 이게 문학가 우리 전에 이런 얘기했는데 기차역, 정거장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영화적인 그 좀 있어요. 그 바이어스가. 제가 이번에 다시 초록물고기를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도. 신촌 네? 경춘선. 네, 근데 그 기차 장면 이렇게 기차를 옆에서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옆에서 네, 달고 옆에 기차가 달고, 이렇게 네. 움직이는 장면. 우리가 설국열차나 이런 데서 보던 앵글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청동 감독도 기차 참 좋아한다. 참 좋아하죠. 네, 이분도 참 기차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음악이 기차 소나. 기차. 근데 이 영화 내에서는 심혜진이 기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도 아마 감독의 의도가 이렇게 들어간 그쵸. 게 아닐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차를 좋아하니까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기차를 좋아한다는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돌아올 거면서 왜 이렇게 맨날 기차를 타라는 대사가 그렇죠. 문성근이 이제 심혜진을 맞아요. 보고 또 기차 타고 왔냐고. 근데 그 네. 기차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게 버스보다 기차를 탔던 그 추억이 있다니까. 우리 저번에 부산국제영화제도 기차 타고 내려갔는데 버스랑은 좀 다른.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차가 왜 다르지? 주는 그 감정이 뭐냐면 그 창문 밖으로 보는 혹은 그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보게 될 때 보여주는 기차의 그 원근감이 너무 극도로 살아 있고. 그러니까 기차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심지어는 그 기차 제일 뒷칸에 가서 뒤로 물러나는 이 철길을 네. 보면 이 과거와 내가 막 이입되는 어떤 그게 이제 정서도 좀 있고. 박하사탕 그런 수법이죠. 기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는 그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좀 김피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옆에 경치가 고속도로 경치라는 게 옆에 이렇게 가드레일 없죠. 있고 물론 뭐 먼 경치는 있지만 근데 기차는 딱 철로 위를 가기 때문에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네. 그런 약간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서에 저는 조금 더 또 플러스하자면 기차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버스는 막히면 멈추기도 하고 휴게소 들렸다 서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고 기차에서 기차는 한번 올라타면 쉽게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김 PD 형 얘기한 거랑 저는 공감했던 거는 버스를 타면 내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차를 타면 세상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편하네요, 저는. 버스보다 기차가 저는 그다음에 그 사실 더 소리 있잖아. 그 일정하게 네. 그치 그 소리가 그 사람을 약간 그 최면을 거는 그게 있어요. 그 왜냐면 박자. 일정한 박자를 계속 주잖아. 요즘 저 KTX 나온 다음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서. 그런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경춘선 나오잖아. 네. 난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기차 타고 우리 네, 청량리역에서 네. 강촌 이런 데 갔잖아. 그거 갔죠. 이번에 다 장교 때문에 대성리. 네. 그, 가평. 예. 그 코스가 있거든요. 저 신촌역서부터. 그게 그렇죠. 같은 라인인가? 신촌역에서 가는 거랑 청량리에서 가는 거. 신촌은 저기지. 저쪽 저거예요. 저쪽 장흥 쪽 백마 백마. 백마 장흥 이쪽 아, 그게 가는 다른 기차고. 겁니까? 예. 그럼 경의선 저기 도라산 가는 경의선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다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왜 백마 갔다가 차 끊기는 시간에 이렇게 봐가지고 여자친구랑 못 돌아오 일부러 그 계산해가지고 갔다가 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백마 생각나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건 그 당시 이제 기차는 입석으로 탈 경우에는 마음껏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좌석이 보면 앞뒤로 꺾이잖아요. 이 두 좌석의 의자가 길게 딱 만나는 접점에 피라미드처럼 그 밑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기지. 그 공간에 두 명이 쏙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명이 가서 눕던가 네 덩치는 아니면 아니야 2명이 썩 들어가요. 그래?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손잡고 정말? 과자도 먹으면서 갔던 커플들을 많이 봤어요. 아 그래? 네, 저는 맞은편에 혼자 누워갖고 나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랑 이제 MT 갈 때 기차를 타고 동해를 갔어요. 아 거기 엄청 멀잖아요. 정동진 가는 거? 네, 한참 걸리죠.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렇죠.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 맞아. 그러잖아요. 와, 그 기억이 나네. 기차 안에서 그 라면 끓여 먹고 막 동해선 그거 이랬는데. 되게 낭만적인 코스. 네. 그거 다시 살렸다 그러던데. 그 정동진 그래요? 가는 거. 네. 그게 밤에 타면 네. 아침에 일출 때 딱 도착하죠. 바닷가를 막 달리고 있잖아. 네. 그거 딱 그건 관광열차가 됐어. 네, 관광열차 있어요. 해안열차 해안선 따라 쭉. 아무튼 초록물고기 지금 우리가 갑자기 추억 소환이 돼가지고 기차는 사실 별로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일산이 보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대도시지만 그 당시 일산은 약간 이런 그렇죠. 장소가 있었어. 이 영화에 그게 잘 나옵니다. 그 경치 옆에 막 차 지나요. 저기서 아파트 막 짓고 있잖아. 네. 그리고 계란 파는 형이랑 음. 그 이렇게 아파트촌에 가가지고 그렇죠. 와, 딱 여기 지대고. 여기 막 정말 달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옛날에 다 논이랑 밭이었는데, 그죠? 그죠? 너네랑 받쳐놓는데. 밭이었는데, 많이 아 형, 이젠 다 변했네. 안 비슷한데 웃겨.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그 정서 중에 이미 사라져버린 것인 풍경이 있는 거죠. 또. 그렇죠. 이게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핸드폰이 없는 시절. 이때가 이제 삐삐 시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화번호가 그걸 이제 추억에서 적어가지고. 그만 나오자니까. 추억에서 그만 나오자니까. 네, 영화 얘기를 좀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 안타까움의 정서가 있어요. 내가 조폭 영화 3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밑바닥에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얘가 조금 올라가다가 형님 밑에서 일하다가 그 형님도 알고 봤더니 또 큰 형님이 또 모시는 사람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좀 바둥거리다가 그냥 다시 몰락하고 마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한석규한테 그냥 그 첫 씬에서 얘가 그 기차에서 막 희롱을 당하는 여성을 보고 얘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약간 우리는 사실 그런 장면에서 피하죠. 저 막 깡패들 막 있고 그러면 무슨 일 있을까봐. 그런데 얘는 과감히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진우가 네가 해봐.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다. 처음에 인사부터 순간 그냥, 비슷해.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야만 해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빠른 시간에 한석규한테 우리가 그 동질화가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다음에 이 한석규가 기술은 없고 제대는 했고 뭐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던 일들을 얘가 해요. 뭐 집 나간 여동생 잡으러 가고, 네. 응? 얘가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다방 레이지하고 있고 막 이렇잖아.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완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어둠의 그늘로 막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그 안타까움의 정서로 보면서 얘가 그래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거가 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안타까움이 배가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딱 그 고즈넉한 장면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그 안타까움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라고 만든 영화인데. 그 안타까움을 또 배가시켜주는 장면이 저는 아까 우리 얘기한 그 장면. 이렇게 딱 칼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그렇지. 기어 나와. 기어 나오지. 이제 그 차 안에 심혜진이랑 문성근이 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막 이제 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차 안에서는 막 문성근은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러고. 그렇지, 맞아.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한석규가 다가와서 그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유리창 앞으로 팍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진짜 그 표정, 유리창에 얼굴이 닿는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이 너무 리얼하니까. 너무 리얼하죠. 네. 너무 리얼하니까 그게 우리한테 좀 너 이 장면 보고도 안 안타까워 할 거야 하면서 멱살을 팍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야, 너 이거 보고도 안 안타까워?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차 안에서 찍는 그 장면은 진짜 그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입에 입김을 쉬는데 근데 입김도 예. 빠르게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너무 많이 막 죽을 만큼 많이 마셨을 때 숨쉬기가 너무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힘들게 이렇게 숨 내셨던 그런 기억 있죠. 그런 것처럼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내쉴 수 있는 숨, 그 타이밍으로
그 입김이 그게 마치 이제 또 예. 어항 밖을 나온 물고기처럼 그 초록 물고기처럼 네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중의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구조는 익히 봐왔던 구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똥파리, 네. 똥파리에서 똥파리, 네. 해바라기에서 김래원, 네. 또 게임의 법칙의 박중훈. 네, 뭐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네. 계속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추락할 거라는 걸 기시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한석규만큼 우리가 좀 동질화가 되는 캐릭터도 쉽지 않다. 우리가 사실 똥파리를 보면서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내가 똥파리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렇죠. 보지. 근데 여기서는 제3자가 아니고 약간 우리가 그 화자가 돼. 왜? 근데 그런 거를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 중간중간에 많이 심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족 소풍신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가족에서 이 가족들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막동이밖에 없어. 얘가 제대를 해가지고 형들이랑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손주 손녀 며느리 다 해서 어머니 모시고 네. 가는데 또 가족의 그 고질적인 이런 거가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 막동이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다 그 차를 몰고 막 예. 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그 네. 씬 있잖아.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안타까움에 굉장히 공감을 일단 하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 우리가 가족 영화 할 때 얘기했지만 Every family has a black sheep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가족은 까만 양이 있어요. 여기는 까만 양이 많아. 흰 양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체념하고 그냥 네. 가족들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아빠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저거 남일 같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씬도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차로 막 돌면서 보는 게 나 돌아버리겠네 뭐 이것과 이심지영과 또 하나는 이 가족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니 내가 내 안에 가두리라 내가 내 안에 품으리라 뭐 못 여러 가지가 빠져나갈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세기말적인 정서가 거기 있죠. 답답함과 정말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완전히 그 철창에 꽉 갇힌 듯한 소외감 그런 류의 정서가 그 당시 영화에 꽤 많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우리가 이런 갱스터 영화에서 보는 주인공의 몰락 이거가 똑같이 가는 어떤 구조는 똑같은데 이 영화는 그런데 해피엔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여서 그렇게 막둥이가 배숙지하면서. 희생하고 가족들이 그렇죠. 모인 거 아니야. 네. 그런-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그 장면에 문성근의 차가 떠나가고 막 정진영이 나와가지고 막 그쵸. 이렇게 차 안내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부감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딱 부감으로 보여주면서. 탁 올라가요. 이렇게 카메라가 그쵸. 위쪽으로 싹 집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 집에서 가족들이 각자의 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그래서 약간 그 해피엔딩이라는 그렇죠. 말이 약간 예, 공감이 돼요. 되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저 남은 가족들은 해피하게 막둥이가 그렇게 해주고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든잖아. 그래서 이 영화가 각별한 거야.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똥파리 거기 그냥 그 안타까움이 그 영화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역설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영화의 처음도 그렇잖아요. 처음도 막동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그 사진들이 무슨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러네. 진짜 한석규 사실- 사진. 진짜 한석규 예. 사진이죠. 진짜 한석규의 성장 사진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진짜 그 집의 막둥이고 막내로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사랑받으면서 컸겠어요. 근데 그 사랑받고 이렇게 쭉 자라는 막둥이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탁탁탁 나오니까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그 막둥이라는 사람을 마치 막둥이가 내 얘기인 것처럼 혹은 나의 가까운 가족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그런 역할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다시 꺼내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23년 전 영화라는 건 감안은 하시고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의상이나 네. 여자들 화장이나 이런 거 보면 저 정말 옛날 영화. 90년대 그 여자들 입술 빨갛게 칠하는 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영화가 너무 발전했다. 그렇죠. 많이 그런 봤죠.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약간 오기티스러운 장면도 좀 있고 특히 그 마지막에 닭 먹으러 와서 토종닭을 잡는 장면에선 닭이 뜻대로 막 뛰어나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닭을 일부러 정진영이 이렇게 밀치는 장면입니다. 야 너 좀 절로 뛰어 하면서 이렇게 툭 건드리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닭이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오는 장면은 마치 준비된 닭을 하늘로 이렇게 날리는 그 장면이 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거야 먼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마지막까지 보시면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고
출연 배우들이 이렇게 쫙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불량배 역할을 했던 이문식, 처음에 이문식. 예, 이문식 씨가 나옵니다. 아 이문식도 나오죠. 네, 그 세 명의 기차한 심해진을 치근덕거리던 그 불량배 중에 한 명이 이문식 씨인데 임문식으로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오타려나 오타인데 이게 그냥 수정도 안 되고 지금 이런 건가. 그렇죠. 이창동이 발굴해서 스타가 된 배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설경구 문소리, 송강호도 사실 이용하고. 그런데 이제 배우들은 그 마치 뭐 스탠리 쿠브릭처럼 그 이창동 감독을 다들 촬영할 때는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랄까요? 되게 이게 명확하게 뭔가 안 주고 자꾸 뭐 이렇게 찍고 또 찍고 막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 당시는 필름으로 찍은 거죠. 디지털이 아니죠. 97년 필름이겠네요. 네. 그 필름이 주는 정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주먹으로 때릴 때 첩 이런 소리 그런 건 없다. 네, 그런 건 없어요. 그 유독 저기 소변 보는 장면이 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비슷한. 그리고 저기 그 배우도 좀 이제는 눈에 익숙한 그 바람 피는 집사 역으로 나왔던. 그래서 거기 또 땅에 묻히는. 그쵸, 땅에 묻히는. 네, 그 씬도 송강호 씨의 또 재미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건 뭐 헐리우드 영화건 이렇게 사람을 땅에 묻는 이런 씬이 갱스터 영화에 참 많이 등장하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게 되게 무서울 거. 무서운, 그러니까 협박 최종,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여기 가슴팍까지만 묻혀봐요. 와, 이건 그냥 죽었다 봐야지. 아, 맞아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무튼 예, 뭐 이렇게 우리 드디어 갱스터 영화도 해외 편에 이어서 국내 편까지 쭉 해가지고 뭐 1위까지 다 왔네요. 우리가 뭐 사실 언급 안 한 영화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어떤 뭐 영화들을 공격한다거나 비하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영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그 위상이 이제는 이 초록 물고기가 나오던 90년대랑 또 다르다. 그리고 이제는 뭐 아카데미 작품상 타는 시대인데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리뷰에다가 뭐 엠마 왓슨? 엠마 네. 왓슨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똥파리다. 똥파리를. 네. 그 중에 하나가 똥파리다. 근데 이게 똥파리가 이제 영어 제목은 브레스레스예요. 네. 브레스레스라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고다르 브레스레스 뭐 여러 영화가 있죠. 리차드 기어 나왔던 우리 브레스레스도 있고. 근데 이게 한국 영화 똥파리.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위상이 이제 다르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이제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보고 평가하고 또 이런 우리 영화의 위상을 만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중간 조상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한번 조망해 보는 거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여러 리스트 에피소드 중에서 이번만큼 가장 대중성 있는 예, 에피소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셨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영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나 한 번은 최소한 10위권 안에 있는 영화들 최소한 한 편 이상은 그렇죠.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인지 뭐 많은 분들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특히 1위의 초록 물고기를 예상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앞에도 와터힐 시간이라던가 뭐 앞서 저희가 에피소드 들어가며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도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조폭 코미디나 이런 갱스터 영화들 중에서 한국의 영화들 중에서 물론 극히 우리의 일부의 견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무영보의 영화들은 옛날 영화나 최근 영화나 다시 한번 꺼내봤을 때 좋은 영화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잘 또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폭 코미디류 중에서도 뭐 아떨 시간에 소개했던 영화라던가 뭐 아따바 시간에 소개했던 영화들 혹은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 영화 좋았는데라고 생각하셨던 그 영화들 소중하게 잘 간직해 주시고 역시 또 가끔 꺼내 보시면서 좋은 영화였다 혹은 이거 지금 보니 조금 색이 바래졌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계속 그럼요. 이어졌으면 취향은 네, 좋겠습니다. 취향은 정말 더 다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1위를 마쳤군요. 잠들기 전 너는 뭐를 담았지 향긋한 복숭아 내음이 나는 좋았어 좋은 시절이었지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피칠갑 갱스터 영화를 정리하며
푸하 즐거웠던 웃음과 마음 쓰린 안타까움과 심장 뛰게 하는 두렵고 무서웠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고 햇살처럼 따스하고 솜사탕처럼 달콤했던 순간들도 기억합니다. 결국 르와르, 까만색은 모든 색깔을 섞어야 만들 수 있는 가장 깊은 색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무용보 여러분, 아 좋다. 깊은 생각과 감상이 가득한 갱스터 영화 많이 누려보시길 빕니다. 우리가 괜히 얘기했다. 피칠갑 갱스터 영화 탑10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네. 르누아르 나는 아직도 헷갈려. 네. 이런 리스트 계속 해요. 그걸 무슨 리스트? 욕 들어가. 아 진욱이의 욕 감상을 또 언제 볼란가? 뭐 항상 나오지 마. 진욱이는 거기서 보석 같은 걸 확 잡아내는 이 아주 그 기가 막히는 이 능력을 가진 진욱이잖아요. 그건요. 제가 제가 한번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자 이제 집에 들어가자. 아이고 했습니다. 그지라. 꼭 그렇게 끝.